예, 기재부 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는데 관련된 겁니다. 기재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뭐 그동안 또 따로 정리되신 게 있으니까요, 입장이. 예, 어제도 이거 가지고 의원님 두 분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설명을 올리고 그랬는데요. 예, 뭐 결론 얘기하면 좀 쉽지가 않겠다는 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예. 제가 한번 좀 이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제도를 보니까 84년도에 그 노인 인구의 비율이 2.8%일 때 이 제도를 설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20년 올해 들어서 15.9% 그리고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자체가 초기에는 복지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노인의 기준, 우리 정년제도 또는 이제 연금 수령 기준 이게 토탈 한꺼번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개선되기 전에 단기적으로라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임승차 비율 다 아시겠지만 너무 숫자가 커서 이 금액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복지 문제를 그냥 계속 어렵다라고 하면 이것도 서로가 대안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또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부담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지하철 공사들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파산하겠다고 그런 건데 이 상황에서 해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전히 안 된다 이렇게만 접근하시는 게 적절한가 그렇습니다. 좀 나름의 그 제3의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이거 뭐 이 문제는 다시 또 저렇게 되는데 원래 도시철도를 만들 때부터 이제 건축하고 운영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기본 재원 분담 원칙을 가진 것 때문에 또 그렇고요. 또 사실 이거는 도시철도에 끝날 문제는 또 아닙니다. 유사하게 고령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해주는 여러 가지 감면 조치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다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예, 하여간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보기에 이 그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좀 인식을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그 코레일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정부가 손실 보상을 해주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앞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님께 서울시 도시철도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를 좀 바꿔주세요. 예.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서울시가 만들어서 작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논의 과정이 쭉 있었습니다. 이 주제는 워낙 장관님이 잘 아시는 주제이고 그런데 약 1년 반 정도 숙고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 이에 대해서 어떤 그 국토부 차원에서 가타부타 결론이 없어서 이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서울시 예산과 중앙정부 예산이 함께해서 추진돼야 되는데 그 예산 준비 과정 자체가 다 멈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속히 심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네, 11월 4일 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종 검토 지금 보고 과정에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승인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러면 조속히 결과 나오면 또 다시 네네. 봐야 되겠네요. 다음 주제 KTX 관련된 겁니다. 이 주제도 장관님이 잘 아시는 주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 KTX, GTX 같이 하는 건데 GTX C노선에 대해서 KTX를 얹혀서 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타 보고서가 이미 나왔고 통과가 됐는데 여전히 이 점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실은 이제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실무자에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이 강남구청 또는 도봉구청, 의정부, 노원구청 다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 실제 지금 그 고속철도에 대한 이제 이후에 국가적인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관님께도 몇 가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견들을 좀 제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후에 GTX C노선 설계 시에 KTX를 함께 고민하는 방안에 대해서. KTX가 아니고 이제 SRT 얘기하는 SRT, 거죠. 예. 고속철을 이제 GTX C 노선에 이제 달리게 하자 이런 제안을 동북부 지역의 의원님들 또 의정부 의원님들 함께 이제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는데 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차후에
SRT가 GTX C가 완공되면 달릴 수 있도록 GTX C 노선 중에서 SRT가 정차할 수 있는 정거장역의 역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수서에서 삼성으로 가는 그 SRT의 분기선을 담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 다른 주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그 경원선 지하 문제인데 저 화면에는 없고요. 네네. 그 서울에 있는 1호선 지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인선 서울과 인천 사이에서 1호선 지하에 관한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청량리부터 이제 동산역까지의 그 노선도 이 지역의 도시를 좀 구간을 단절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장기적으로 도시의 계획을 좀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오래전에 만들었던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제 지화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이건 전문적인 용역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국토부 차원에서 경원성 지화의 필요성 내지는 적절 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기존 선의 지하화에 대해서는 현재 철도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한 법에 의하면은 요구자가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용역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부선 부산의 경부선 지하와 대구 쪽에서도 똑같이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예. 용역비가 이제 국회에서 담겨진 사례가 있어서 그게 담겨진다 하는 문제에는 국회에서 이제 그런 논의가 진행되면 저희들 검토를 하겠지만 이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그 법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건데요.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화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 아동 그룹홈 또 지역아동센터 그 종사자 처우 인건비와 관련해서 일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인권위에서도 이에 진정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화면과 같이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일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78% 이게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 시설복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을 좀 더 이게 지금 제한되기로는 아동그룹 홈의 경우는 한 29억,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한 273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도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적정 임금이나 보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이게 표로 잘 제시한 바와 같이 시설 종류에 따라서 여전히 그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저희들이 설정해둔 그 임금 가이드라인에 많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 아동센터 가장 이제 낮은 그런 임금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내년에 조금 상대적으로 예산액을 좀 더 예산의 그 정액 폭을 높이긴 높였습니다만은 근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예산 정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재부 장관님 이 주제는 어떻게 기재부에서는 보십니까?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되게 처우 개선을 해가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특정적은 하진 않은데 지역 아동센터하고 아동그룹 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건대는 가장 처우 개선율이 높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동그룹 홈은 이제 2.9% 정도, 공무원이 이제 0.9인데 또 지역 아동센터는 한 3% 그리고 사업성 경비는 8% 정도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증액 반영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아무래도 처우 개선이다 보니까 만족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아무래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커서 예. 그런 목소리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그 목소리는 계속 좀 들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부 장관님께 여쭤봅니다. 최근에 어제 기사 관련된 겁니다.
이 기사는 정경련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제 기여도 변화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를 배포했고 그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뜨는 것에 대해서 좀 보고 잠깐 놀라서 장관님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네, 오늘 그 의견을 주셔서 잠깐 봤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 기사에서 보면은 그 외국인 투자가 이제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3, 4분기에는 역대 최고의 그 외국인 투자 그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9년도 물론 분석이긴 합니다만은 대개 저희들이 그 외국인 우리 투자 기업의 그 투자 목적, 우리 한국 투자 목적을 조사해 보면 보통 우리 그 글로벌 수요 기업과 뭐 우수한 제조 IT 인프라, 즉 국내 시장의 어떤 진출 목적이라든지 우리의 혁신적인 청년 인력, 또 특히 세계 시장 70%와 연계된 FTA 네트워크 이런 것을 좀 매력적인 시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지. 저 기사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법인세 감면 등이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외국인 투자가 결정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어느 국가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과 생태계와 경쟁력을 본 다음에 그걸 결정한 다음에 얼만큼 비용적으로 좋을까, 인센티브가 어떻게 했을까는 그 다음으로 보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주장하고 있는 것은 좀 많이 조금 그 생략이 된 부분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저도 보니까 그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17년도 7월달에 계속 결정된 겁니다. 18년도 인상을. 그런데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또 역대 최고치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정경련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상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도입이라는데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지 지금 통과도 안 돼 있는 건데 그게 최근에 2년, 2, 3년 동안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식의 논거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대단히 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설명 보도자료, 해명자료 뭐 배포하시나요? 뭐 저희들 현재 저 실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우리 지난 3, 4분기에 최대 실적을 거두었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의 우수한 그 K 방역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정상 가동했다는 것이 그 공급 안정성 측면에 또 새롭게 저희들이 조명을 받고 있는 아주 우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국민들이 아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설명하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정경련이 한 5년 전인가 상당히 큰 사회적 비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보수 언론까지 또 함께 정경련 해산을 촉구했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SK그룹 다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경련 해산을 기정사실로 알고 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경련이 정부 정책에 또는 사실 자체를 흔드는 오해를 유발하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배포를 하고 있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정경련도 지금 아직 스스로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관련해서 중소기업 협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도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고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여러 군데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사회적 참사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 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에 대한 실제 조사를 했었고 그 대안으로서도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대안적인 부분에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회에서도 실은 20대 국회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법안을 발의했었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관님도 20대 국회에서 집단소송제 법안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제 상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장관님께서는 이들 법안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이 경제적 피해자 보호라든가 또 기업의 책임 경영 유도, 또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방향에는 상당히 이것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소기업계의 현장에서 이 우려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하도급법에 적용되고 있고요. 또 상생협력법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이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의 적용 사례를 보면은요. 이 상생협력법에서는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2019년 7월 달에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지만 현재까지 집행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도급법 같은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9건이었는데 법원에서 인정한 건수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1건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한 한 건도 책임 한도를 1.5배까지만 인정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기업들이 우려하는 어떤 그런 그 제도의 개혁에 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충분히 이런 어떤 안전장치를 하면 저는 뭐 그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것을 공감을 하는 방향이 맞고 또 이렇게 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게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쭉 사례를 보니까 현행 법이 18개 정도가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제기된 사례들은 그렇게 거의 없고요. 지금 현재 이야기는 그 20대 국회, 21대 국회 제안됐던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18개 지금 약 2개인가 더 논의해서 사실상 이런 개별적으로 도입된 법안을 좀 일반법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의 일반 법안이 나와 있고 정부 법안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소송 법안 같은 경우도 증권에 관한 집단소송법이 2005년도 도입된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게 매우 희박합니다. 그 증권에 관련된 소송의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일반적으로 해보자. 가습기 사건의 그 피해자들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 보상을 못 받으니까 결국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객출해서 지금 펀드 형식으로 해서 편법적으로 하고 있고 사모펀드 사태에서 나타나다시피 많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함께 풀 방법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금융감독원에 가서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좀 적극적인 고민과 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중소기업 그 차원에서도 하여간 이후에 이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함께 많이 좀 홍보 또는 대안 모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대기업에 비해서 제도라든가 이제 자본의 여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좀 염려하는 그런 기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염려에 대한 안전장치가 논의돼서 그것이 함께 고려가 된다면 저는 방향에는 함께 공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보승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